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요 하는데 진짜 마우스가 되게 말을 안 듣네. 이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뭐에 왜 이래 진짜. 마우스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되게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마우스가 빨리 안 움직여 가지고 뭐 안 돼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우스 어디 간 거니 너?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오늘 한덕수 재판이 열렸습니다. 뭐 아시죠? 예, 아까도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한덕수 재판인데요. 한덕수가 오늘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죠. 1시간 넘게 판결문을 쭉 읽는 장면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 판결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그 이유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다들 약간은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요걸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중형을 때렸는데요. 자, 뭐 어떤 법이 적용되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내란이냐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가 내란에 가담한 게 맞느냐 아니냐, 한덕수의 행위가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또 한덕수가 내란의 위법성, 특히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이른바 윤어게인 측에서 계속해서 어거지를 써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조목조목 틀렸다라고 반박까지 해줬습니다. 판결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미래를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었어요. 특히 윤석열의 운명이 오늘 사실상 정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사실 지난 12월 달 벌써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판결보다 한덕수 판결이 훨씬 빨리 나오게 됐다. 윤석열 재판은 1년을 질질 끌고도 제대로 판결이 안 났는데 한덕수는 6개월 만에 판결이 후딱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담당 판사가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을 보면 지기현이가 얼마나 재판을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보다 먼저 선고가 되는 이 한덕수 재판 결과가 어찌 보면은 바로 윤석열의 운명을 짓는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은 지기현이가 하지만 그 재판의 향배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그때도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이진관한테 달렸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덕수 재판을 하다 보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재판, 그러니까 윤석열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쟁점 사항이 다뤄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이 동일했어요. 그죠? 동일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재판 결과를 보면 윤석열 재판 결과를 전망할 수 있을 거다. 좀 예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윤석열의 운명은 사실상 이진관이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한덕수는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요구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바뀌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소를 하면 유죄 선고를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보통 이런 걸 선택적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통 주의적 청구니
예비적 청구니 이렇게 해서 선택적, 택일적 청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두 혐의 중에 한 가지 혐의를 정해서 유죄를 때려달라. 사실 이거는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그 하나의 행위를 두고 두 가지 다른 법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 둘 다 가능하지만 한쪽이 조금 형이 무겁다 할 때, 그런데 형이 무거운 쪽이 조금 성립 가능성이 애매할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게 이 법에 적용될 수 있을까 애매할 때 확실한 법 하나를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보고 택일적 청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다라고 칩시다. 근데 살인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살인을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은 했으나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있었는지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해 놓고 택일적 또는 주의적 청구 이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를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뭐 이 말이죠. 한덕수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둘 다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폐기 이런 의혹도 있었죠. 한덕수의 혐의에는 국무회의를,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내란을 뒷받침해주는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했다는 점, 그 다음에 계엄과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들을 장관들한테 설파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 혐의까지 총 이렇게 4가지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는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목이 아프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 내용을 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자, 한덕수의 혐의는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총 6가지라고 하네요. 자, 보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가 나왔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란죄 같은 경우는 방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특히 한덕수처럼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 국가기관에 속한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방조 혐의, 내란의 방조 혐의로 성립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되려면은 내란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은근히 내란을 도와줬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들한테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어요.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은근히 아무 행동을 하진 않았으나 은근히 도와줬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적극적으로 내란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란에 가담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얘는 내란에 가담했고 내란에 가담해서 주요 임무에 종사한 거야 라고 이진관 판사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 근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나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 포고문이잖아요. 이 계엄 포고문을 만들어 놓고는 행사를 하거나 배포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작성 혐의는 인정되나 행사 혐의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요거는 또 유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증 혐의도 유죄가 나오죠. 그래서 도합 징역 23년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오늘 이 한덕수의 형이 어떻게 해서 23년씩이나 나왔나 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최저 형량이 징역 10년입니다. 징역 10년. 그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다른 혐의가 경합을 하죠. 여러 개의 위반이 경합합니다. 이걸 보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양형을 어떻게 정하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혐의, 여기에 양형을 정해놓고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징역 15년 때려놓고 나머지 허위 공문서 작성,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이거를 합쳐서 2분의 1 가중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15년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징역 23년 요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5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오늘 한덕수의 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한덕수 재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한테 징역 23년이 나왔다는 사실보다도 오늘 이 판결문 내용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이진관 판사가 판단을 내린 이 판단 내린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행위에는 방조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특히 내부자, 특히 고위 공직자한테는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가 없다. 왜? 이번 내란은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이고 권력자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시작한 내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기관은 권력자한테 동참하거나 아니면 권력자를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선택하지 않고 은근히 도와줬다. 이거 자체는 애시당초 국가기관의 구성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왜? 국가기관한테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권력자의 내란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따라서 아무것도 안 했다거나 은근히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그 자체도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가담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우 타당한 내용이죠. 자, 요 얘기는 곧바로 조금 있다가 박성재한테 적용이 됩니다. 박성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란에 가담한 게 없고 내가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한 거는 정말 이게 계엄이 선포되니까 어쩌고 근데 일단 선포는 됐으니까 내가 내 일은 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지 위법성을 인지하고 내란에 가담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판결에서는 뭐다? 야, 그런 거 없어. 이거는 권력자가 자신들의 내부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으킨 쿠데타인데, 그렇다면은 국가기관을 구성한 이 내부자들은 권력자한테 저항을 하거나 동참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했었어야 돼. 중간이 없어. 왜? 국가기관, 특히 헌법기관의 구성원들한테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거야. 한덕수한테도 있고 박성재한테 있어. 따라서 니들은 적극적으로 내란을 막았어야지.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그런 거는 존재 안 해! 라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 거죠. 박성재, 이상민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될 수밖에 없는, 본인은 내가 꼭 가담을 한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할 수밖에 없었고요. 라는 식으로 변명을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 역시도 가담에 포함된다라고 오늘 판결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계몽령에 대한 얘기도 하죠. 계몽령? 계몽령이고 경고성 계엄이고 이거 다 위헌 위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계몽령이라니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라고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오늘 이진관 판사의 판결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3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못 박는 데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이 12.3 내란, 여기에 공직자들은 저항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어. 내란을 진압할 의무가 있는데 니들이 내란을 진압 안 하고 어정쩡하게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 자체가 이미 불법이야. 이게 거의 이것 자체가 이미 내란에 가담한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준 거고요. 아울러 계몽령 그딴 건 없어 라고 못 박은 점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 질서가 모두 붕괴된 최후 상황에 쓰는 것인데 평시에 그런 주장을 역설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딱 자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이 위헌을 번지게 했다 라고 지적하기도 하죠. 참 통쾌했습니다. 그죠?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고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내용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물랑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을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장면, 다시 봐도 상당히 통쾌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판결로 인해서 윤석열의 형량도 또는 윤석열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재판의 결과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윤석열의 이 재판에서 다뤄져야 될 쟁점하고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 다뤄져야 될 쟁점이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특히 당장 가장 결정적인 것은 12.3 계엄이 과연 내란이냐라는 부분입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좀 또라이 같은 자들이 있죠. 고려대 장영수 교수라는 사람은 12.3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위헌적으로 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미친놈이죠. 참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는데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었는데 살인이 아닐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살인이다 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그게 살인 아닙니까? 예, 이런 희한한 궤변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 희한한 궤변에 오늘 이진관 판사가 쐐기를 박았죠. 12.3 계엄은 내란이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은 위헌적이었다, 불법적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그 자체가 이미 내란입니다. 계엄은 영어로 마샬로우라고 하죠. 마샬로우라는 것은 여기서 마샬은 마르스입니다. 마르스가 뭡니까? 화성, 전쟁의 신 이 말이죠. 전쟁의 신이 전쟁신의 룰, 그러니까 전쟁신의 법, 전쟁신의 지배입니다. 전쟁의 신이 지배를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군정 아닙니까? 민정이 폐지되고 군정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세운 것은 민정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선택한 민정이 군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내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바꿨는데 그럼 그게 내란이지. 안 그래요? 자, 아무튼 이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동안 끝없이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하도 탄핵도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계몽령이고 경고성 계엄이고 요딴 소리를 했는데 야, 그 택도 아닌 소리야. 그런 거는 계엄의 명분이 안 돼. 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계몽령, 경고성 계엄, 법적인 근거가 없다. 무슨 택도 아닌 소리냐. 분명히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요, 한덕수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윤석열이 떠들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 윤석열이가 그동안 떠들었던 내용들을 싹 정리한 겁니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계엄이, 내란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죽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평화로운 내란 받느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
피해가 적었던 거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저항을 했고, 또 동원된 계엄군이 국민들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때문에 피해가 적었던 거지. 윤석열이가 애시당초 피해를 적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처음부터 계엄령을 하지도 말았어야 한다. 아니, 계엄령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충격인데 무슨 피해가 적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헛소리 하느냐,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엄 절차나 선포 절차에 위법과 위헌이 있었으며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요 내용, 자, 이 내용 역시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 한덕수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사용이 됐지만, 요 내용은 그대로 윤석열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한테 중형이 선고된 이유 6가지는, 이 6가지는 그대로 윤석열한테 적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덕수가 중형이 선고됐다면 당연히 윤석열도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 정도가 징역 23년이 나왔다면 윤석열은 적어도 그 곱하기 2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봐도 무기징역이죠.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이지 지기현의 판결이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 내란 사건 판결은 지기현이 내린다. 그런데 이진관의 오늘 판단을 보고 어떻게 지기현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3 계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다룬 것도 오늘 이 한덕수 판결이죠. 저는 이 한덕수 판결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상당히 강단이 있으며 법조계 내에서, 특히 판사 내에서도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기현은 매우 소심한 인물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소심한 지기현은 시키는 일은 잘하나 혼자서 총 떼매는 일은 못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요, 지기현은 튀는 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난한 판결을 골라내리고 무난하게 행동을 한다. 판결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매우 무난하고 누구 하나와 척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재판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재판 지휘를 하는 거 보더라도 지기현 그래서 항상 맨날 쩔쩔매죠. 근데 이 사람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대.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을 석방을 시켜주죠? 더군다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가 아니라 지멋대로 해석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을 석방해줬죠? 예. 자, 바로 그 점인데요. 소심한 지기현, 혼자서 총대 못 매는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런 황당한 일을 했다면은, 그거는 지기현의 뜻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였을 거다 인 거죠. 그랬던 지기현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부담을 가장 적게 생기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즉 윤석열의 석방도 윗선의 영향이기 때문에 결국 보자면 지기현, 윗선의 지금 영향이 지금 쉽게 미치지 않는, 어떻게 보자면 조희대가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희대 지 코가 석자인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이 윗선의 눈치를 보고 윤석열한테 싸게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미 싹 정리를 해줘 버렸어. 이미 한번 중요한 대목은 다 짚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 나올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선례를 남긴 그런 판결이 된 겁니다. 지기현은 이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기현은 이 소심하기 때문에 이 판결 안 따라갈 수가 없지. 더군다나 이진관 부장판사 이렇게 판결을 딱 내려놨는데 지기현이가 엉뚱한 판결을 내린다? 그 정도로 지기현이가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총대를 맬 사람이 아닌 거죠. 따라서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지기현한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복붙하듯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그래 징역 몇 년 나오는데? 자, 윤석열은 수괴이고요. 한덕수는 주요한 공범이죠. 얘가 수괴, 윤석열이 대빵, 한덕수가 공범, 주요 공범. 주요 공범이 징역 23년이 나왔어. 그러면 윤석열 적어도 그 2배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덕수의 행위를 보면은 정말 적극적인 행위는 좀 드물어요. 윤석열의 행위를 보조하는 듯한, 어쩔 수 없이 보조하는 듯한 이런 외형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행위조차도 징역 23년이 나온 거야. 그것도 내란 가담으로 봐서. 그런데 직접 지휘를 하고 결심을 하고 지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내란의 수괴 역할을 한 윤석열. 곱하기 2 정도는 나와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징역 23년에 2배는 뭐야? 징역 46년? 자, 그런데 징역형은요, 원래 유기징역의 최저 한계는 최고 한계는 징역 30년입니다. 가중되었을 때 징역 50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래저래 계산했을 때 한덕수 형량의 2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윤석열은 2배 최소 무기징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기징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여져요. 한덕수 정도가 징역 23년이면 윤석열은 사형 정도가 돼야지 대충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한덕수와 윤석열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상민, 김용현, 박성재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김용현은 사실상 윤석열의 버금가는 내란 수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상민 직접 내란에 가담을 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폐쇄를 하려고 했고, 김용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들한테 무기징역 등등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윤석열은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덕수가 23년이면 이상민은 30년, 김용현은 무기, 그러면 윤석열은 사형.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양형이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한덕수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판결, 아니 내란 사건 전체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내려진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의 핵심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 이 판결은 사실상 내란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장 선구적인 판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나올 판결들은 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베껴 쓰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